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윤순진입니다. 지난 시간 에너지 전환의 역사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흥미로우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난 강의를 통해서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종류가 뭘까 하고 문득문득 떠오르더라고요. 네, 흥미를 느끼셨다니 다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저와의 대화를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는 에너지 전환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 전환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째서 에너지 전환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길인지, 어째서 필요하게 되었는지 등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나라 실제 사건들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배경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하겠죠?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 배경을 바탕으로 미래의 에너지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전력을 무척이나 많이 사용하는 나라, 즉 다소비 국가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런가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어엿한 선진국의 대열에 들은 나라라서 그 에너지를 많이 쓴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선진국보다 더 쓴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에너지 다소비 국가라는 뜻은 경제적 지위에 비해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투입된 에너지량에 비해 산출되는 부가가치가 낮은 나라를 말하는데요.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에너지 원단위와 관련해서 2017년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라고 하죠. 그 나라들 36개국 중에서 33위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서 동일 소득 창출을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효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국제에너지기구와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2015년 기준으로 비슷한 경제 구조를 지닌 일본이나 독일보다 거의 30% 이상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고 있었다니 의외의 사실입니다, 이건. 네. 누군가의 잘못은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나라 사람이 낭비벽이 심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와 전력 소비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생산하는 부가가치에 비해 에너지와 전력 투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갈수록 전력 소비가 급격히 늘고 있어서 에너지 소비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력 소비가 에너지 소비를 견인하고 있는 거죠. 아하, 그렇다면 전기 에너지 사용이 많은 것은 비효율성과 연관이 깊다는 말씀이신가요? 전기는 2차 에너지원이라서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효율이 낮아요. 석유나 석탄과 같은 1차 에너지원은 자연에서 채굴한 것을 정제만해서 그대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전기를 만들려면 석탄이든 가스든 원자력이든 다른 에너지원을 이용해 발전기를 가동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전 시간에 설명드렸죠? 다만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경우엔 열 손실 없이 바로 전기를 만드니까 효율이 높아요. 하지만 재생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하는 효율이 아직은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그 지난 시간에 2차 에너지원은 효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하셨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사회는 경제적 위상에 비해 에너지 소비 자체가 높은데요.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량은 2013년 이후 연평균 2% 이상씩 증가하는 고성장률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 중 전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전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연료를 수입으로 충당해 왔죠. 우리나라는 화석연료가 거의 생산되지 않는 국가입니다. 충분한 연료 자원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자연히 총 수입에서 에너지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죠. 결국 2018년의 에너지 수입액은 1,451억 달러였는데요. 2년 전보다 무려 77%나 늘어났죠. 총 수입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19.7%에서 지난 2월에는 30.1%로 늘어났습니다. 즉 전력이 에너지 소비의 중심을 이루는 구조가 유지된 채 이어져 온 현재의 경제 성장은 에너지 의존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교수님께서 우리나라는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다변화 정책을 썼다고 하셨는데
결국 그 결과 다시 에너지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진 것이군요. 네, 석유 파동에 따른 에너지 위기 상황을 해외 의존도가 높아서 생긴 문제니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국내 부존 에너지 이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접근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기보다 석유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자원 다변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석유 발전을 줄이고 원자력이나 석탄 등 다른 에너지 자원으로 발전하는 방식을 택해서 늘려온 거죠. 그래서 해외 의존도가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에너지 소비 증가는 석탄과 석유 의존도가 높은 산업 부분에 의해서 촉진되고 있어요. 석유화학 업종과 1차 금속이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죠. 그런데 이런 분야의 화석연료 사용은 특히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 화석연료를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산업 구조가 바뀌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업과 가정 부문의 경우 석탄과 석유에 대한 의존은 낮아졌지만 전력 소비의 높은 증가로 인해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석탄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어요.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자원에 크게 의존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또 다른 문제를 파생시켰는데요. 바로 불평등입니다. 가정 부문에서는 소득 계층 간의 에너지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저소득 계층일수록 도시가스 파이프라인이 잘 연결되지 않는 곳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난방을 위해서 중유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비용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저소득층일수록 거주하는 집의 단열 상태가 허술해서 동일한 비용을 지불해도 여름에는 더 덥고 겨울에는 더 춥습니다. 게다가 저소득층은 동일한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안 되죠. 그래서 냉방과 난방에 아무래도 많은 비용을 지불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원래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광열비로 쓰는 비용이 적은데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습니다. 소득의 10% 이상을 광열비로 쓰면 에너지 빈곤 가구라 부르는데 저소득층의 에너지 빈곤 가구들이 많습니다. OECD에서 2017년 발간한 제3차 한국 환경성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비중이 1차 에너지의 1.5%에 불과해요. OECD 최하위권이죠.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 비중으로도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발간하는 재생가능에너지 정보 2005년에서 2018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에 3.5%에 불과해서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석탄 발전소 증설을 반대하는 활동도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여론은 국가 에너지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즉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수렴이 됩니다. 결국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지만 아직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군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전환이 더딘 이유 중 하나는 에너지 공급 체계가 극단적인 중앙 집중형이기 때문입니다. 중앙 집중형 송배전 체제는 공급 중심 방식이에요. 국가 경제 성장률을 계획해 두고 여기에 필요한 전력을 미리 확보하기에 적합한 방식이죠.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이런 방법이 유리했어요. 왜냐하면 경제가 빨리 성장하려면 에너지를 넉넉히 공급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소규모 발전 방식을 활용해서 유연한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고 한 곳에 집중된 발전 시설과 전력 소비지까지 연계된 송전망이 필요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는 등 여러 단점이 노출되고 있어요. 대량 생산, 원거리 수송 시스템은 송전 과정에서 전력 손실도 크다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한 소수의 대형 발전 시설이나 이곳으로 연결되는 고압 송전선에 이상이 생기면 피해 범위가 넓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발생한 블랙아웃 대정전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2011년에 그 아주 큰 대정전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9월 15일 전국적으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난 바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까지는 최대 전력 수요가 여름철에 나타났어요. 냉방 수요 때문이었죠. 그런데 2009년부터는 전기를 난방 에너지로 쓰는
EHP 시스템이라고 하죠. 천정에 붙이는 그런 시스템이 늘면서 겨울철에 피크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2011년 겨울철을 앞두고 전력 소비가 다소 줄어드는 9월에 접어들어서 정비와 점검을 위해서 발전기 25기를 가동을 중단해서 전력 공급량이 떨어져 있었죠. 그런데 그날 이상기후로 늦더위, 폭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당시 전력망을 감시하는 시스템의 사소한 오작동이 원인이 되어서 연쇄적으로 오류가 일어나는 바람에 커다란 정전사고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름만 되면 전력 예비율이 몇 %에 불과하다는 뉴스를 매년 봤던 것 같아요. 대규모 정전 사태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자연재해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우연찮은 사고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발전소 한두 곳이 갑작스럽게 멈추거나 천재지변으로 고압전선이 차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어떤 경우든 대정전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전기 공급량이 사용량보다 부족한 상황 또는 전기 소비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대정전의 무서운 점은 멀쩡한 지역까지 함께 마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전기 에너지가 충분해도 한 지역 전력망에서 전기가 부족하면 일단 그곳에서 블랙아웃이 일어납니다. 전기란 흐름이에요. 한쪽에서 전기를 소비하는 부하 회로가 있어야 전압이 발생하고 전기가 흐릅니다. 전기를 쓰는 장치가 없다면 아무리 전기를 내보내도 전기는 흐르지 않습니다. 블랙아웃은 단지 전력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량을 확보하고 지역에 따라 예비 전력의 차이가 심하게 나지 않도록 조율하고 있기 때문이죠. 블랙아웃의 과정을 살펴보면 소수의 대규모 발전소에 의존하는 중앙 집중형 전원에서 피해가 더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발전소와 연결되는 고압 송전선 하나만 마비돼도 전체 전력망에 피해가 갈 수 있거든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분산 전원인데요. 분산 전원은 소규모의 여러 발전 시설에서 생산된 전기를 취합해서 소비지로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앞서 말한 것과 같은 공급 불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분산 전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쓸 전기는 내가 만든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어요. 전기를 사용할 지역에서 발전을 하니 고압 송전선이 많이 필요치 않고 발전소 부지의 불평등 문제도 줄어들면서 소규모 발전원을 유연하게 조합할 수 있죠. 자연히 한 곳에서 지나치게 많은 전력을 소비하더라도 다른 곳에 주는 피해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전력이 남는 지역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딘가에는 전력망이 원활하게 유지되고 있을 테니 복구도 빠르게 이루어지죠. 일종의 분산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쓸 전기는 내가 만든다는 개념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분산 전원은 민주적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내가 쓸 전기를 내가 만든다는 개념이니 에너지 주권을 회복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수의 소규모 전력원으로도 구성할 수 있으니 단위 발전량이 많지 않은 재생에너지로도 안정적인 전력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발전량이 작은 발전소를 다수 건설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대정전 사태가 일어날 우려는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력 관리 시스템은 전압과 주파수 유지율이나 정전 시간 등 전기 품질면에서 꽤 뛰어납니다. 우수한 관리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서 전기가 어느 정도로 부족하고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전기가 필요한지 한눈에 알 수 있거든요. 최악의 경우 지난번과 같은 순환 정전 사태가 벌어질 수는 있지만 전국 전력망이 꺼지는 블랙아웃 사태는 여간에선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전력망을 개선해서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이 보편화되면 전체적인 전기 사용 효율이 크게 높아지고 블랙아웃 우려도 한층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여름에는 전력 사용량이 많아서 원전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발전소의 문제도 안전상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죠. 원전을 점검할 때 가동을 중단하면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니 재생에너지 같은 대체 발전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갑작스러운 고장이나 점검으로 가동이 중지되는 원전이 수시로 발생한다는 점인데요. 원전의 안전성이 중요해지면서 운전을 정지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전력 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원전의 발전 비중이 작지 않다 보니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도 크죠. 그 결과가 2018년의 전력 부족에 대한 우려였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동 가능한 원자력 발전소 수는 24곳인데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밝힌 2017년 기존 전력 생산량 중 원자력 비중은 26.8%로서 석탄 발전 43.1%를 차지한 것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어요.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과 발전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 그 지난 2016년에 경주 지진 때도 인근에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문제로 많은 이슈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그때 당시 경북 경주 지역에 규모 4.5 이상의 큰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죠. 그때 원전 안전에 대한 논란이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원전 인근 시민들 이슈와 함께 연이은 지진에 불안해했었죠. 저희 고향집이 그 인근 지역이라서 부모님을 통해서 그때의 느낌을 생생하게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2016년 9월 10일 규모 5.8의 역대 최고 강진이 발생한 데 이어서 일주일 만인 19일에는 규모 4.5의 강력한 여진이 발생했죠. 이로 인해서 21일 오전 11시 53분쯤에는 규모 3.5의 여진을 포함해서 경주, 울산 지역에 큰 진동이 감지되었는데요. 진앙지 인근에는 다수의 원전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 발생한 지진의 진앙지는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던 곳에서 3km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반경 50km 이내 경북 월성 원전 6기, 부산 고리 원전 6기 등 12개가 운영 중이었죠. 다행히 국내 원전은 대부분 규모 6.5에서 7.0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가 적용되어 안전하다고 하지만 잇따른 지진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오지나 않을까 우려가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원전의 안전한 가동을 둘러싼 사회적인 갈등과 비용은 간과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근데 그 발전소 건설이나 전력망 건설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갈등이 적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밀양 손정탑 사건이나 해남 화력 발전소 반대 시위 등 해법이 어려운 이유도 이러한 갈등의 원인이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와 연결된 환경 불평등 문제이고 주민들의 재산 가치와 연결된 경제적인 문제이면서 주민들의 건강과도 직결된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밀양 손정탑 사건에 대해 짚고 넘어가 봅시다. 신고리 북경남 사이 90.5km 161기의 송전탑 중에서 밀양시 5개 면에 69기의 송전탑을 설치하는 공사가 있었죠. 그중 부분면, 상동면, 산회면, 단장면 등 4개 면을 지나는 52개의 송전탑, 초고압 송전탑이었죠. 이 건설을 반대하는 바로 그 운동이 밀양 송전탑 반대 운동이었던 건데요. 2012년 9월 공사가 재개되었지만 반대 주민들과 충돌 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8개월 만에 다시 공사가 시작되었죠. 한전의 공사 재개의 명분은 신고리 사무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송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초고압 송전탑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했나요? 초고압 송전탑은 일반적으로 345kV, 다르게 표현하면 34만 5천 볼트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지어졌던 고압 송전탑은 바로 그 345kV의 2배 정도 높은 765kV, 다르게 표현하면 76만 5천 볼트예요. 그래서 이런 초고압 송전탑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 면적이 아주 큰 나라에서 장거리 송전에서 발생하는 전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이 되어버렸는데요. 이건 역시 평온하고 쾌적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주민들과 생산시설을 건설해야 하는 기업 간의 분쟁 사례가 된 거죠.
발전소나 송전시설 부담을 특정 지역에서 져야 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사건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송전선이 가지는 문제는 또 있어요. 송전 거리가 길수록 비용 효율성이 낮아진다는 점인데요. 유통 과정이 늘어날수록 최종 소비자 가격이 높아지는 것처럼 에너지 역시 단계를 거칠수록 비용이 발생해서 마지막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이처럼 에너지를 변화시킬 때 나타나는 비용을 전환 손실이라고 합니다. 장거리 송전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중앙 집중형 전력망은 전환 손실이 높아서 비싼 전력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재생에너지 기술이 걸음마 수준이고 전력 소비량도 비교적 작던 과거에는 전환 손실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이 효율적이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전환 손실로 인한 손해가 더 우려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비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편리하지만 비싼 에너지인 전기를 우리나라에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이용해온 편이죠.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것을 억제해 왔습니다.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경제 성장률과 물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러한 요인들로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환경은 제철소의 용광로조차 전기로를 주로 쓸 정도로 전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정이나 산업용 시설에서도 전력 사용 비중이 높고 상당수의 건물에서 난방을 전기로 해결하고 있고요. 이러한 낮은 전력 요금 정책은 더 많은 전력 소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산업을 포함해 전 부문에서 에너지원을 전력화하는 현상을 만들어 전력 수급 불안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에너지 사용 집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니. 그동안 아무런 불편 없이 사용해왔던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여전히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아마도 주택용에만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OECD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최하위권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전력요금이 높지 않은 편이죠. 우리나라 에너지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열쇠는 그래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차 에너지원인 전력 사용을 줄이고 1차 에너지원 사용을 늘리는 것이 당연히 해답은 아닙니다. 1차 에너지원의 주축은 화석연료인데 화석연료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 문제 때문에 역시 사용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자제품들 가운데서 1등급 제품을 쓰거나 조명등 중에서 LED 조명등을 쓰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냉장고나 에어컨이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건 동일하지만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제품을 사용할 때보다 전력 소비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에너지 전환을 이뤄가는 모범 사례가 독일이에요. 독일은 전력 사용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석기관인 에너데이터가 유럽연합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낸 통계에 따르면요. 독일의 가정전기 소비량은 1994년부터 2014년까지 20년간 10%가량 줄어들어서 유럽연합 국가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전기를 적게 사용하다 보니 에너지 전환에 따른 수급 불안정성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 결과 에너지 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독일 사람들이 특별히 구두쇠라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전기 대신 지역 난방을 활용하고 저전력 기기를 개발해서 유통하고 전기 에너지를 보조하기 위해서 천연가스 비중을 유지하는 등 소비 효율화에 기울인 노력이 결실을 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kW당 전기요금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독일 국민이 에너지 전환을 지지하는 이유도 전기를 아껴 쓰게 되면 전력 사용량이 적어서 실제로 내는 전기요금은 그리 비싸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는 가구 비율이 유럽연합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다는 점에서 독일인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생각만큼 높지 않음을 알 수가 있어요. 독일의 사례는 에너지 전환을 이야기할 때 에너지 전환의 목적이 되는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경제를 구축하려면 에너지의 소비도 친환경적이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처럼 소비를 줄이는 한편에서는 발전 방식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현 정부가 시행 중인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 중 하나도 바로 재생에너지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한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이행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죠. 따라서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어떠한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국가 환경과 지역 여건에 맞는 에너지를 선택할지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의 종류가 무척이나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에너지가 있는지 이게 혼란스러울 정도입니다. 자연에서 그득해서 재생되는 에너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선 태양의 에너지가 있겠죠. 매일 부는 바람과 매일 흐르는 강, 거대하게 요동치고 흐르는 바다도 재생되는 에너지원일 테고요. 자연을 꽉 채운 생명이나 자연의 풍부한 원소들도 재생될 수 있는 에너지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신재생 에너지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태양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태양의 빛을 이용하는 것과 태양의 열을 이용하는 거죠. 이 중 빛을 이용하는 태양광 에너지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모아서 전기로 바꾸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에게 노벨상을 안겨준 광전 효과를 이용하는 건데요. 반도체에 태양빛을 쬐면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자유전자가 생성되는데 이를 광전 효과라고 합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연료가 필요 없죠. 소음도 없어요. 또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면적당 발전량이 적은 편이라는, 그래서 넓은 땅이 필요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부착하거나 건물의 외장재를 태양광 발전 패널로 만드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농경지에 아래에는 농사를 짓지만 좀 더 높이 대를 세워서 태양광 발전을 설치해서 태양으로 전기 농사를 짓는 그런 방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태양열 시스템은 태양의 열을 이용합니다. 우리나라의 단독주택 지붕을 보면 태양빛을 받는 패널과 물탱크를 설치한 집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태양열 시스템입니다. 이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발전하는 것이 태양열 발전입니다. 화력발전에서 보일러 역할을 태양열 발전 시스템이 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바람의 에너지를 이용한 것은 제법 오래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풍차죠. 전기가 동력으로 사용되지 않던 시절에는 풍차를 이용해서 주로 방앗간 동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풍력 발전기의 날개가 바람을 맞으면 빠르게 돌아가는데 이 힘으로 발전기의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바람이 많이 부는 산이나 해안선이 긴 바다가 있어서 풍력 발전 설치 시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영국과 같은 섬나라는 먼 바다에 풍력 발전을 설치하기도 하죠. 풍력 발전은 시장성이 높아서 상업용 발전소도 성업 중이지만 거주지 인근에 입지할 경우에는 거대한 회전 날개로 인한 소음이나 미관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날개가 없는 형태의 발전도 연구 중에 있기도 합니다.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가 하늘의 에너지라면 땅에서 얻는 에너지도 있습니다. 바로 지열입니다. 땅 속의 온도는 사계절 내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땅 위보다 따뜻하고 여름에는 땅 위보다 시원하죠. 이를 냉난방 시스템으로 이용해서 여름에는 땅 속으로부터 시원한 온도를 가져와서 시원하게 해주고 겨울에는 따뜻한 온도를 가져와서 따뜻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 것이 지열 난방 시스템입니다. 지열 난방이 가능한 이유는 땅 속에도 열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지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일본이나 아이슬란드와 같은 조산대에서는 땅속 200m 정도만 파들어가도 200도에 달하는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물이나 냉각액을 끓여서 터빈을 돌릴 수 있습니다. 지열 발전은 재생 가능 에너지 중에서도 효율과 신뢰성이 높고 운영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화산 가까운 곳에만 지을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기도 합니다. 물의 힘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수력 발전이 있습니다. 수력 발전은 높이 차이로 인해서 물이 흐르는 힘을 이용합니다. 한 번의 공사로 꾸준히 양질의 전력을 얻을 수 있어서 많은 나라에서 기초 발전 시설로 사용하지만
입지 조건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시설 용량 10,000kW, 다르게 말하면 10메가와트 이하의 수력 발전인 소수력 발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수력 발전은 농업용 저수지, 농업용 보, 하수처리장, 정수장, 다목적댐의 용수로 등에도 적용할 수가 있죠.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국내 개발 잠재량이 아주 풍부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청정 자원으로서의 개발 가치가 큰 그런 부존 자원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내 보급 현황은 1982년 이후에 정부의 지원으로 현재까지 약 30개 지역에서 43,000kW 정도가 설치되어서 연간 전력 생산량은 약 1억 kWh에 달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경우에 적용할 수 있어서 대수력이 아니라 소수력 발전으로 발전을 늘려가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바다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파도가 칠 때 바닷물이 위아래로 오르내릴 때의 에너지를 이용한 파력 에너지, 밀물과 썰물 때의 물의 흐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조력 에너지, 바닷물의 표층과 심층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해수 온도차 에너지, 바닷물의 거대한 흐름인 조류 에너지, 강물과 바닷물의 염도에 의한 삼투압을 이용하는 염도차 에너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파력 발전과 해수 온도차 발전의 시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파력 발전의 가장 큰 단점인 해수면 위로 올라와 선박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아예 없애는 그런 수중 파력 발전도 연구하고 있죠. 조력 발전도 일부 지역에서는 유용한 발전 방법으로 관심을 끌지만 설치 가능한 지형이 제한적이고 곳에 따라서는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화학물질의 에너지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수소인데요. 수소는 쉽게 이온화돼서 자유전자를 생성합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적절한 촉매만 있으면 수소로부터 전기를 얻을 수 있어요. 이러한 장치를 연료전지라고 하는데 연료전지는 공해와 소음이 없기 때문에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충전소를 이용해서 연료처럼 추가하면 계속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미 연료전지는 선박이나 우주선에서 그 유용성을 입증하기도 했죠. 하지만 수소는 자연계의 순수 수소 형태로 존재하기보다는 수소 화합물 형태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연료로 쓸 수소를 얻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투입해서 화합물로부터 수소를 분리해내야 합니다. 이때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렇게 얻은 수소를 연소시키면 에너지를 얻게 되기 때문에 수소는 사실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 전달자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는 수소를 다량 포함하고 있는 천연가스나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개질해서 수소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소는 그레이 수소라 불립니다. 재생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재생 가능 에너지 전력이 증가해서 전력을 저장해야 할 경우에 그 전력으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재생 가능 에너지로부터 얻는 수소를 그린 수소라 부릅니다. 그레이 수소가 아니라 그린 수소로 얻는 것이 보다 환경적으로 건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생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땔감이나 동물의 분뇨 등을 연료로 쓰는 것인데요. 얼핏 보면 과거 나무를 베서 땔감으로 쓰거나 동물의 똥을 말려 연료를 쓰던 시절로 회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대 바이오 연료는 유기물을 완전 연소에 가깝게 태워서 오염물질을 최소함으로써 청정 에너지의 기능을 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재생에너지가 있네요. 이런 재생에너지 발전이 아까 말씀하신 분산 전력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분산 전원과 재생 가능 에너지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아보려면 우선 분산 전원의 운영 원칙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분산형 전원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스마트 그리드가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전력 생산과 소비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사용량을 관리하고 다양한 전력원으로부터 필요한 전기를 공급받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가라는 소비자가 100kWh의 전력을 필요로 한다면 전력망을 검색해서 60kWh는 가까운 A 발전소에서 30kWh는 가장 단가가 저렴한 B 발전소에서
나머지 10kWh는 C 발전소에서 자동으로 공급받는 식입니다. 이처럼 수요와 공급을 실시간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에서는 낭비되거나 버려지는 전력을 최소화할 수 있죠.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불필요하게 전력을 낭비하지 않는 효율적인 시스템이네요. 그렇다면 발전량이 적은 발전소가 여럿 있어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은 분산형 발전 시스템을 스마트 전력망과 연결해서 능동적으로 운영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는데요. 이러한 인프라 덕분에 소규모 재생 가능 에너지도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사고팔 수 있게 된 거죠. 예컨대 옥상형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일반 가정에서 필요한 전기를 충분히 사용하고도 남기 때문에 남은 전기는 판매해서 부수입을 얻을 수 있죠. 시스템 전체로 봤을 때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를 별도로 저장할 필요가 적다는 것도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이제는 일반 시민이 전기를 생산하는 생산자도 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전력 소비자가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거죠. 지자체 주도의 지역 분산형 시스템은 지역 기반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통해서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다양한 에너지가 공존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에너지 시민으로 변화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력 시스템이나 정책에 소비자인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지금까지의 에너지 정책 결정은 정부와 기업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국민들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는데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결정짓는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시민 의사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던 거죠. 석탄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소처럼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시설들의 입지 계획을 세울 때조차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권리가 무시되어 왔던 거죠. 이전까지는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여건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왔거든요. 네, 이제 대한민국도 민주적인 에너지 시스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발걸음을 뗀 것이죠. 그리고 에너지 전환은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스템을 공유하게 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결정하고 이익도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 거죠. 지금까지의 중앙 집중형 에너지 체제에서는 대형 발전소들이 대규모 송전선을 통해서 전력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이때 시민들은 에너지 소비자에 머물러 있었죠. 그러나 새로운 에너지 체제에서는 얼마든지 공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에너지 시장에서 적극적인 발언도 할 수 있을 거죠.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고 재생 가능 에너지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에너지 체제, 즉 분산형 에너지 체제에서는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급격한 전환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국제사회에서 에너지 전환의 모범이 되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해서 진행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처럼 에너지 전환을 이뤄나가고 있는 것인가요? 에너지 전환의 대표적인 국가들로는 독일과 대만이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개념은 30여 년 전 독일에서 탄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협소한 의미의 에너지 프로젝트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의 의미는 점점 확장되어서 지금은 산업과 사회, 생활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현대화 프로젝트로 진화했습니다. 현대사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담은 프로젝트가 된 거죠. 독일의 에너지 전환은 한마디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현대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독일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을 감축하기로 방향을 잡으면서 에너지원의 변화를 꾀했는데요. 기후변화가 핵심 의제로 부상하자 재생에너지 확대로 의미를 더욱 확장한 것입니다. 1991년 시작된 논의는 2002년에 원자력법 개정을 통해서 원자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정책으로 구체화됐고요. 지난 2010년에는 2050년을 목표로 한 보다 장기적인 계획, 에너지 컨셉트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다만 이때는 2002년에 결정했던 원전의 수명을 32년으로 해서 줄여간다는 결정에서 조금 후퇴해서 평균 수명을 12년 더 연장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는데요. 바로 이게 발표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2011년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그 사고를 계기로 해서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17인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적인 논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 논의를 거친 뒤 3개월 뒤인 2011년 5월에 다시 독일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 원전 8기를 즉각 폐쇄하고요. 나머지 9기는 32년 설계 수명으로 해서 2022년까지 서서히 닫아가기로 한 거죠. 그래서 현재 독일에서는 7개의 원전만 가동 중입니다. 그 사이에 2기가 이미 폐쇄가 됐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화 증진, 탈원전이라는 4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2038년까지 탈석탄까지 하기로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사실 독일 역시 1990년대에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량이 3%밖에 안 된다고 알려졌어요. 하지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경험을 축적시켜 왔죠. 또 경험을 근거로 해서 전망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애초의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재생 가능 에너지는 전력의 36%를 생산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는 원전 비중이 최고로 높았던 30%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적극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면 그로부터 에너지 정책을 뛰어넘어서 사회의 경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만의 탈원전 정책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25년까지 20%로 늘리는 건데요. 이와 함께 2025년까지 원전 6기를 전부 폐기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대만 정부가 대대적으로 나섰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을 통해서 경제 효과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중요하게 고려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어떤 창구가 됐을까요?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전력 중에서 20%로 늘리고 2083년까지 긴 시간을 가지고 원전을 서서히 줄여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과 달리 우리나라는 에너지 전환의 시기를 좀 길게 잡고 있는 거죠. 60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원전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인데요. 이미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2030년까지 전기 비중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달성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해내면서 그 이후에 좀 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또 재생 가능 에너지를 늘려나가고 효율을 높여 나가는 것이 결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산업 효과도 발생시키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에너지 전환에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선택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입니다.